서울 외곽 낡은 빌라 단지가 늘어선 골목길 안쪽에 박정순의 집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 계단을 오르면 낡은 철문이 나오고 그 안쪽으로 좁은 복도가 이어집니다. 현관을 열면 작은 거실과 부엌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지만 정순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보금자리입니다. 오늘도 정순은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김치를 꺼내 물기를 빼고 멸치를 골라내 볶기 시작했습니다. 장조림도 다시 한번 조리고 콩자반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반찬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동안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올해 65입니다. 남편 윤철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윤희는 결혼해 강남 쪽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위 민호는 회사원이고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정수는 딸이 결혼한 뒤로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딸 생각을 하며 버텼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정수는 큰 보자기에 반찬을 싸서 딸의 집으로 향합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지만 딸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설렙니다. 손수 만든 반찬을 딸에게 전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순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졌습니다. 딸의 집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오늘도 정수는 보자기를 들고 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희 있니? 반찬 좀 가져왔어.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또 반찬이요? 요즘은 냉장고가 꽉 차서요. 정수는 웃음을 잃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수 만든 거야. 윤희가 좋아하잖아. 수진은 애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네. 일단 냉동실에 넣을게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일단이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딸 윤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윤희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정수는 수진과 민호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집값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남동 쪽 괜찮은 집 있대. 한번 보러 갈까?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잖아요. 정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딸 부부가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낡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딸은 이미 다른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정순에게 윤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는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정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일단 냉동실에 넣을게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집에 돌아온 정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남편이 남긴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윤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죽기 전 이 집과 함께 제법 큰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정수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10억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정순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다시 서랍 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반찬을 만들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난주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단 냉동실에 넣을게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곧 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희의 생일은 정순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딸을 낳은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윤희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격, 그 작은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수는 매년 윤희의 생일이면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정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올해도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에 볶아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정성스럽게 간을 맞추고 한 번 더 끓여 맛을 확인했습니다. 미역국 외에도 윤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전, 잡채, 나물 무침까지. 정수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수는 음식을 담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윤희가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 되겠지. 딸의 집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고 윤희는 거실에서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윤희야, 생일 축하한다. 윤희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미역국은 엄마가 끓여야지. 윤희 나온 날 먹던 거잖아. 수진은 잠시 말없이 정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았고 윤희의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가 미역국을 한 술 떠드시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맛있네요. 누가 끓였어요? 정순이 답하려는 순간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끓여오셨어요. 민호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다르네요. 정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진은 냉장고에서 반찬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정순이 가져왔던 반찬들이었습니다. 수진은 그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머님 드시죠. 남은 거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민호도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도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뭐, 아깝지.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반찬통을 받아들고 도자기에 다시 쌌습니다. 윤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두고 가요. 우리가 먹을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먹을게.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민호의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정순도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윤희는 엄마를 배웅하려 했지만 정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있어.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 정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희는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수진은 변명하듯 답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냉장고가 정말 꽉 차서요. 그리고 매번 가져오시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오늘은 내 생일인데. 민호가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이해해줘. 수진이도 힘들잖아. 매번 반찬 정리하는 것도 일이야.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억지 미소,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정순의 손에는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은 반찬이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만든 반찬이 이제는 남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집에 도착한 정수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해온 일들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딸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딸조차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의 말, 윤희의 표정, 그리고 자신이 지어낸 억지 미소. 모든 것이 괴로웠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속 숫자를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이 평생 모은 이 돈을 딸에게 물려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지 않겠다고. 정수는 통장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그것은 복수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수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딸의 집에 반찬을 싸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윤희가 전화를 걸어도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처음에는 엄마가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동안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집을 팔 것,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은 정순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치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값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얼마든 상관없어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급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값에 팔 수 있는데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정수는 계약금을 받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딸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그 모든 추억이 담긴 물건들. 정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다시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정순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울로 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있는데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정수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 윤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민호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바쁘신가 보지 뭐. 나중에 다시 연락해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결국 엄마의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아침, 윤희는 혼자 버스를 타고 엄마가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낯익은 골목길을 지나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계단을 올라 엄마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윤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계세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문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윤희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윤희는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 3층에 사시는 박정순 씨 딸인데요. 혹시 우리 엄마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순 씨. 몇 달 전에 집 팔고 서울 나간다고 하던데요. 윤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집을 팔았다고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그럼요. 한 달 전쯤에 이사 가셨어요. 뭐 고급 아파트 계약하러 간다던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로 가셨어요. 윤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윤희는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윤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 없이 집을 팔았을까?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디로 간 걸까? 윤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윤희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집을 팔고 어디론가 가셨대요.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럼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이웃 할머니 말로는 서울로 가셨다는데 수진도 이야기를 듣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요? 윤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지난번 생일 때문일까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언니가 한 말, 엄마한테 상처였을 거예요. 수진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억지로 지었던 미소, 떨리던 손,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엄마에게 너무 무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윤희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윤희는 엄마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엄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말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정수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작은 고시원방에서 정수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중 하나를 클릭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좋겠네. 정순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박정순이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 그리고 집을 팔아서 생긴 돈. 합치면 10억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남동 빌라 있잖아요. 그거 보러 가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로 중개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정수는 답했습니다. 내일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그날 밤 정수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고시원방 안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빌라 단지 근처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빌라 보러 왔어요. 중개인은 정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낡은 가방. 중개인의 얼굴에 잠시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계약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중개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의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고급 빌라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 멋진 외관,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들. 정수는 주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중개인이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마룻바닥,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그리고 현대식으로 꾸며진 주방. 정수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도 2개나 되었고 화장실도 깔끔했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다른 집도 있나요? 더 작은 평수로요.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네. 위층에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4층인데 평수는 좀 작지만 가격은 5억 정도입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도 보여주세요. 2사람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3층보다는 작지만 아담하고 깔끔한 집이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래층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수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3층은 누가 사나요?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아직 계약 전입니다. 다만 보러 온 손님이 있어서 곧 계약될 것 같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다른 집은 더 안 보시고요? 정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할게요. 현금으로 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중개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중개인은 정순의 통장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수는 관리소에 들렀습니다. 관리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새로 입주하시는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 구하나요? 청소 같은 거요. 관리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소요? 입주민이신데 왜 청소 일을요? 정수는 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가벼운 일 하나 하고 싶어서요. 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한번 알아볼게요. 마침 청소 아주머니 한 분이 그만두신다고 해서요. 며칠 후 정수는 빌라 관리소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정순을 그저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로만 알았습니다. 정순은 일부러 소박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정순이 이 빌라의 입주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순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재테크 방송을 보며 메모했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주식 거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차트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정수는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우량주 위주로 소액씩 사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편 윤희는 여전히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엄마가 스스로 집을 팔고 떠났다는 증언 때문에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답답한 마음에 사설 탐정을 고용하려 했지만 민호가 말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스스로 떠나신 거잖아. 찾고 싶지 않으시니까 연락도 안 하시는 거고. 조금 기다려봐. 윤희는 매일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엄마, 걱정돼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날 수진의 말이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퇴근길에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 있어. 한남동에 괜찮은 집 하나 나왔대. 내일 보러 갈래? 윤희는 시큰둥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엄마 찾는 게 먼저잖아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나타나실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민호 말이 맞아요. 어머니도 원하셔서 떠나신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머니한테 부담일 수 있어요. 윤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민호와 수지는 한남동 빌라를 보러 갔습니다. 윤희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3층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거실, 깔끔한 시설, 좋은 위치. 수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정말 좋네요. 여기로 할까요? 민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은 것 같아. 계약하자. 두 사람은 중개인과 계약 조건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청소하던 정순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순은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댄 채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네. 정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빌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층 집, 그거 계약된 거죠? 중개인이 답했습니다. 네. 오늘 계약하기로 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제 밑에 좋은 이웃이 생기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남은 인생은 내 맘대로 한다. 일주일 후, 민호와 수지는 한남동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차가 도착하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로 복도가 붐볐습니다. 정수는 4층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삿짐을 다 나르고 나서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에 가서 입주 신고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진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청소 도구를 들고 있던 정순이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정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이라니요. 청소 아주머니입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모른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먼저 내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맞죠? 정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청소 담당자예요.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태도는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려 했지만
정수는 이미 관리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민호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민호는 짐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어머니를 여기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 시어머니였어요. 근데 청소 아주머니라고 하면서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민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왜 여기서 청소를 해? 잘못 본 거 아니야?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시어머니였어요. 목소리도 얼굴도 똑같았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잖아. 어머니가 여기서 청소를 할 이유가 없는데.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정말 시어머니라면 왜 자신들을 피하는 걸까? 수지는 그날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남은 반찬이라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 수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맞는지 아니면 착각인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빌라 안에서 청소하는 정순을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매번 수지는 인사를 건넸지만 정수는 짧게 답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짧은 대화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확신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착각인가? 하지만 수진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청소 아주머니 정말 이상해요. 윤희 언니한테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이상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빌라에 청소 아주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랑 너무 비슷해요.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데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똑같아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윤희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내일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윤희는 한남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엄마일까? 아니면 수진의 착각일까? 윤희는 빌라 앞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청소하시는 분 계신가요?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네. 지금 3층에서 청소하고 계실 거예요. 윤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윤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수는 몸을 돌려 윤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왜 이러세요? 왜 연락도 안 하시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희야. 그 한마디에 윤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정수는 윤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희야,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단다.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수진이가 한 말 잊을 수가 없더라. 남은 반찬이라고 했지. 내가 정성껏 만든 게 이제는 남은 거 버릴 거였어. 그때 깨달았어. 나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윤희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일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엄마를 찾지 마. 엄마가 연락할게. 윤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윤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집으로 돌아가 민호와 수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를 찾았어요. 한남동 빌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거기서 청소를.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우리 눈치 보지 않고 살고 싶다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어머님이 상처받으셨어요. 윤희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민호도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도 어머니에게 무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정순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한편 정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정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윤희야.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해. 정수는 노트북을 켜고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매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중 하나를 클릭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정순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홀가분한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순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며 빌라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복도를 닦고 정원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계속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희의 눈물, 절절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정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우연히 3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책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말을 하지 말든가. 민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도와줄 줄 알았잖아. 근데 어머니는 연락도 안 되고.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수진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이 집 계약할 때도 빠듯했는데. 이제 생활비도 부족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딸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와줄 수 있었지만 정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남은 반찬 취급했던 그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복수를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을 지키려는 것일까? 정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관리소로 내려가 청소 도구를 챙기는데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3층 민호 씨 부부 아시죠? 요즘 좀 힘들어 보이던데요. 정수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왜요? 관리인이 답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관리비도 밀리고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복도를 청소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딸 부부를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반찬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관리소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혼자 드세요?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같이 드세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 셋을 키웠어요. 평생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은 없었죠. 근데 이제 애들 다 컸는데 찾아오지도 않아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딸 하나 있는데 이제는 멀어졌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미워도 자식이에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미워도 자식일까? 아니면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정리하는 동안 정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숫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딸을 위해 남겨둘 것인가? 그때 정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수. 하지만 진짜 복수는 무엇일까?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일까? 정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층 집, 민호 씨 부부 사는 집 있잖아요. 그 집 제가 사고 싶어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 집은 이미 임대 중인데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제가 살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시세보다 높게 살게요. 중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판다고 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이지만요. 정수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계약할게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수는 현금으로 집을 샀습니다. 이제 3층 집은 정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민호와 수진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수는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민호 씨 부부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중개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아주머니가 산 건데 저 사람들 이름으로 등기를 한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신 이름은 남기지 마세요. 익명으로 증여하는 걸로 해주세요. 중개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정순의 뜻을 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그날 밤 정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흰 종이에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너희가 남은 반찬을 덜어준 날 내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단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지 않길 바랐다. 이 집은 복수가 아니라 내 마지막 선물이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사랑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만 용서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등기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수는 중개인을 통해 민호와 수진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4층 집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래층에서 곧 소동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아래층에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놀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며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어. 정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정수는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할 거라고. 정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윤희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함께 걷던 날들, 밥을 먹이며 웃던 날들, 그 모든 추억이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 윤희야. 그날 밤 정수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펼쳐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증여자, 익명, 그리고 수증자란에는 자신과 수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에게 이 집을 증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수진이 잠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이 집을 준대. 수진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해? 익명이라니. 도대체 누가 10억이 넘는 집을 그냥 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봉투 안에서 하얀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민호야, 그리고 수진아. 너희가 남은 반찬을 덜어준 날 내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단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는데 내가 만든 음식이 이제는 남은 것, 버릴 것이 되어버렸구나. 그날 나는 깨달았어.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 원망도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단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어.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를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어.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집은 복수가 아니란다. 너희를 벌주려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너희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서로를 아끼며 살아라. 남은 반찬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덜어주며 살아라.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은 수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수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찾아뵈어야 해요. 지금, 당장.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어머니를 찾아뵙자. 두 사람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로 달려가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기, 여기 청소하시는 분 계신가요? 박정순 씨요. 관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마 지금 4층에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복도 끝까지 가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가? 두 사람은 4층의 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한 집 문 앞에서 정순의 이름표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순. 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나타났습니다. 정순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왜?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상처를 드렸어요.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지를 받구나.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한 말 정말 잘못했어요. 남은 반찬이라니 제가 미쳤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드셨는데. 정수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산 거란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이 집 말고 저희 집에서요. 제가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너희 가까이 있으면서도 내 공간에서 살고 싶단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주 뵐 수 있을까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놀러 오렴. 엄마가 밥 해줄게. 수진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수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들어와서 차 마시자. 민호와 수진은 정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수는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도 너희가 보고 싶었어. 하지만 자존심이 있었단다. 한 번 떠나온 이상 쉽게 돌아갈 수 없었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너희 눈치만 보며 살았어. 내 의견은 말하지 않고 그저 참기만 했지. 그것도 잘못이었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저희가 다 들을게요.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배웠어. 자식을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그날 오후 윤희도 찾아왔습니다.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수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갑자기 떠나서. 윤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미안해요. 엄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쌓였던 감정들을 모두 풀어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 김치찌개를 한 술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민호도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윤희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수진이 말렸습니다. 언니, 제가 할게요. 수진은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렴. 내일 또 보자. 세 사람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한남동의 빌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정순도 여전히 4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청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종종 3층으로 내려가 딸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지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정순을 찾아와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수진이 물으면 정순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 윤희가 좋아하는 거 만들까?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고르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드는 동안 수지는 정순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장조림 만드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다하는 법. 정순은 수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맛이 제대로 나.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수진은 정순의 말을 새겨 들으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수진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네.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어느 날, 수진은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뭔데?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열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정성껏 만든 반찬을 파는 가게요. 정순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반찬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정수는 감동한 표情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몇 달 후, 수진은 동네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순이 손맛이었습니다. 정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정순은 가게 이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아.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가게는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유리 진열장에는 간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무침. 모두 정순에게 배운 레시피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가게 한편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이 쓴 편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남은 반찬이 아니라 남은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수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대 정성을 잃지 말자고, 절대 사랑을 잊지 말자고. 수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무료로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수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공짜로 주면 어떡해. 수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수진이 만든 반찬을 맛있게 드시며 고마워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호도 변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수진의 일을 도왔습니다. 반찬을 배달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정순에게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주말이면 정순도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많을 때는 수진을 도와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손님들은 정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서 일하세요? 정순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며느리 도와주러 왔어요. 손님들은 훈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찬을 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희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축하해요. 윤희는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게가 정말 잘 되네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수진은 꽃다발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응원해줘서요. 세 사람은 가게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 윤희는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고 함께 빌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가 저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머니 한 분이 가게에 오셨는데 오시더라고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왜? 수진이 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딸이 해주던 반찬 맛이 난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맛있다고 하시면서 오르셨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랬구나. 그 할머니 혼자 사시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따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대요. 정수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할머니한테는 무료로 드려라. 엄마가 비용 댈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처럼 하고 싶어요. 정수는 수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수진아. 수진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4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같죠? 윤희도, 수진이도, 민호도 모두 변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남긴 것들로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요. 며칠 후 정수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푹 쉬셔야 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윤희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순의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윤희와 수진은 매일 병원에 찾아와 정순을 돌보았습니다. 민호도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정순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은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엄마 말 좀 들어봐. 세 사람은 정순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정순은 그들의 손을 하나씩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계실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후회 없어. 너희에게 사랑을 주고 너희한테서 사랑을 받았어.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나눠주렴.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야. 민호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요. 정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민호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다행히 정수는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정순을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정수는 그들의 정성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구나, 너희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주셔서. 정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가게를 통해 정순을 알게 된 어르신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정순을 기억했습니다. 정순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남는 것. 수지는 그 문구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지금도 정순이 손맛 가게는 성업 중입니다. 수지는 매일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께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가게 벽에는 정순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순의 모습. 수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이어갈게요.